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얼굴을 맞댔습니다.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니 여야 정치권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이 협치의 시작이라기보단 생각의 차이만 확인한 자리가 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양당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견이 컸던 쟁점 사안에 대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시간 40분 동안의 대표 회담 후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양당 대표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염려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의제에 없었던 의료 사태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담은 겁니다. 민주당이 의제로 올린 지구당제 부활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쟁점 사안이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대표는 특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당 내부 논의 우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서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정도 수준. 그래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추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고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 대표는 공식 회담 이후 39분간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얘기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170분 넘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속 깊은 얘기가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두 발언을 보면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사실상 면전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다거나 완벽한 독재 아니냐는 날선 발언이 오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팽팽했던 두 대표의 모두 발언은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넥타이를 맨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회동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기소와 관련된 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걸 언급하며 재판 불복은 국민 모두의 피해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소추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민생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지만 이 대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라며 선별 지원은 세금 더 낸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두 대표는 서로를 직접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오래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일 겁니다.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 모두 발언은 한 대표 13분, 이 대표 19분으로 두 사람 모두 예정된 10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 도중 정부의 계엄 관련 의혹을 꺼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몇 차례 얘기한 적은 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던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인사를 거론하며 탄핵 시 계엄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2017년 국군기무사의 계엄 준비 문건에 담긴 내용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도 구속시킬 수 있는 안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헌법 77조 5항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계엄 시 국회가 무력화하는 걸 막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며 하지도 않을 계엄령,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 주장은 비상식적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두 대표의 회담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보단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회담의 의미와 또 향후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치부 김아린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대표의 모두 발언 시간이 예정보다 길었어요. 예, 원래 전체 90분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은요, 독대까지 총 174분으로 2배 가까이로 길어졌습니다.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 발언도 어제 저녁 민주당 제안에 따라 7분에서 10분으로 늘렸는데요.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9분을 해서 총 32분을 넘겼습니다. 이 대표 모두 발언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때 15분보다도 길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준비해온 한 대표와 달리 이 대표는 A4 용지를 3등분해서 잘라서 메모를 적어왔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내용을 추가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두 대표가 서로를 겨냥한 발언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대표는요, 이 대표 면전에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곧 나올 판결 결과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발언 때 이 대표는 다른 곳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는 결단해달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이에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회담 결과도 보죠. 8개 항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요. 또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담 전부터 이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건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병대원 법안이라던가 민생지원금 이런 것들은 쟁점 의제들이 견해차가 커서 양당 모두 구체적인 합의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특히 한 대표는 면책특권과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검찰 독재라는 이유로 특권 내려놓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한다면 의제에 없던 의정 갈등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의제에서 빠졌던 내용인데요.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권 분열을 의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양당이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그런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부담을 안고 회담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한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그 정부와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 대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예정된 데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 또 11년 만에 대표 회담, 이 자체로 양당 모두 좀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예, 내일이면은 이제 개원식과 함께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글쎄요,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민생지원금 재해결 추진 등의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살인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예. 다만 민생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 보였던 정쟁 일변도에서는 벗어나려는 노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또 조국 대표의 소환 조사, 그리고 영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오늘 친문은 문 전 대통령 손자의 태블릿까지 압수해갔다고 날을 세웠고, 검찰은 적법한 압수물이라며 반박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공방의 중심에 선 태블릿 PC, 아이패드는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한 압수 목록도 지난 1월 16일 작성됐습니다. 윤 의원은 압수된 아이패드가 문 전 대통령 손자가 사용한 초등학생 학습용 태블릿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2대의 아이패드 가운데 자녀 교육용으로 확인된 아이패드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압수해간 다른 아이패드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이메일이 저장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됐다며 당시 충분히 설명했고 서 씨 측 변호인의 이의 신청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반박입니다. 검찰은 압수해간 아이패드 속 저장된 이메일 등으로 미뤄 정보 주체는 전 사위 서 씨도 자녀도 아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 측 변호인 입회하에 해당 아이패드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수사를 매듭 지으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 때문인데요. 전정원 기자가 수사 향배를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월급과 태국 체류비는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딸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멈춘 것으로 미뤄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수수 피의자로 판단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가족의 자산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은 다혜 씨 명의로 된 제주도 주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혜 씨는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해당 주택을 3억 8천만 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당시 구입 자금의 출처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어제 SNS에 드라마 속 돌에 맞은 개구리와 관련된 구절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자 문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모욕주기 수사라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틀 연속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비판한 데 이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당 대변인은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한다며 공식 논평을 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의원 3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결정들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회견 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에 실무 차원의 보고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면서도 수사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누구도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광역단체장 후보들보다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쓰고 정치적 중립성이 무색할 만큼 정치화됐죠. 어떤 대안이 있을지 윤동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선출된 4명의 교육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쓰면서 각종 불법에 휘말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들은 광역단체장보다 평균 2억 원 가까운 비용을 더 썼는데 무효표 숫자는 오히려 2배 이상 많아 유권자의 외면을 받은 선거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직선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교육개혁 일환으로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러닝메이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교육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가 난립했던 보수 진영에 비해 진보 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민주당이 쉽게 입장을 바꾸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30대 남성이 경찰 포위망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차 2대가 아파트를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파주시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이었습니다. 팔집에서 사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용의자 확인 차원에서 남성의 집을 찾았지만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용의자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 경찰관은 베란다 밖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해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8층 높이인 자신의 집 베란다 난간을 통해 이웃집 베란다 난간으로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몰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했다가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용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사로 신고 들어와서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또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숨진 남성의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관련 확인 작업을 벌인 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전남 영암군에 있는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무리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인근 앞바다에선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선장과 선원 9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게임장 간판을 내건 점포 앞에 주황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검게 그을린 점포 안팎에서 감식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전남 영암군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환전을 안 해주는데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화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셨고 거기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조공원하고 손님 해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불이 난 선박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44분쯤 전북 부안 왕등도 서쪽 2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 타고 있던 60대 선장과 선원 9명은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기관실 쪽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고요. 수선원들을 다른 어선으로 이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충남 서산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50대 세대주는 몸을 피했지만 창고와 차량 2대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살 때 후기를 꼭 참고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에서 리뷰 체험단을 모집해 활용하곤 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수법이 어떻길래 당하는 소비자가 많은 건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제품 후기를 달면 작업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습니다. 제품값을 먼저 보낸 뒤 후기를 남기면 구매 비용과 함께 10에서 25%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얹어서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도 안 올려도 되고 20글자 내외만 하면 된다면서 솔직히 너무 편한 작업이네. 처음에는 의심도 해봤지만 약속한 금액이 바로바로 들어오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품값이 비싸졌고 1,000만 원을 날린 뒤에야 사기란 걸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으로 좀 시작해볼게 하고 팀 미션으로 넣어놓고 큰 금액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1,000만 원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카드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올해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95건, 금액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건수로는 24배, 금액으로는 60배 폭증한 규모입니다. 부업을 찾는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가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훨씬 많죠. 한 명의 피해가 단순히 100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죠. 온라인에서도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 계절이 넘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서울 폭염특보도 38일 만에 해제됐는데요. 9월 첫날 주말 풍경을 김혜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한강 위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였지만 뜨거운 동풍 대신 불기 시작한 서풍과 북쪽의 건조한 공기 덕분에 바람이 선선해졌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야외 활동에 나선 시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잠수교 곳곳에 마련해둔 텐트와 간의자엔 강바람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잠수교 밑이다 보니까 햇빛을 피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료수 먹고 이거 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또 갈 거예요. 사운드 재밌었어요. 그늘에서 땀 안 나요. 등산객들도 계곡에 발을 담그며 성큼 다가온 가을 마중에 나섰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느낄 정도로 시원하고 산행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해안 지역엔 비 소식이 예보돼 기온은 한층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영동 남부 지역 등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최근 티웨이 항공이 저가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파리 노선을 신규 취항했는데 첫 귀국편부터 결항이 돼 논란입니다. 기체 결함 때문인데 정부는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승객들. 첫 취항부터 결항돼 논란을 빚은 티웨이 항공 파리 노선 이용객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가 기체 결함과 정비 문제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지만 대체편이 올 때까지 하루 가까이 입국이 늦어졌습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잡혀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날짜를 한 달을 미뤄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결항한 항공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아온 세대 중 1번기로 최근 결함이 잦아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유럽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탈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기재와 그다음에 노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을 시작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라고.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6월엔 일본 오사카행 기체가 연료 펌프 이상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항공기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사안들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발굴한다거나 낙후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공원 같은 다양한 시설을 만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백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세를 들여 만들어 놓고 몇 년도 안 돼 철거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포커스는 이승훈 기자가 황당한 시설 철거에 맞췄습니다. 여의도 절반 크기의 속초 영랑호. 호수 위를 길이 400m 부교가 가로지릅니다. 속초시가 지난 2021년 부교를 만든 이후 매년 60만 명이 이곳을 찾아 부교를 걸으며 호수를 감상합니다. 풍경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6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이 부교는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부교를 지을 당시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속초시가 지난 8월 법원의 부교 철거 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민들은 황당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든 이 부교를 왜 뜯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환경평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속초시는 당장 철거하는 건 아니라며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속초시 재정에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18억 원을 들여 연무 행복마을에 만든 쉼터도 2년 만에 철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논산시가 축구장 9개 크기의 국방부 땅을 빌려 공원과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최근 관사 196세대를 짓겠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겁니다. 논산시는 부지 반환 때 원상복구 조항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빨리 간부 숙소가 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사실 예견은 잘 못했습니다. 진주성 촉성문 인근에 만들어지는 진주대첩광장도 17년 동안 940억 원을 투입해 이제 준공이 코앞인데 시민단체들은 보건부실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합니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의 진주성을 공격하는 형태를. 진주시는 국가유산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 원을 들인 시설이 완성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은행권 규제도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67조 원. 7월 말보다 7조 3천억 원 넘게 늘었지만 월말로 갈수록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최근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흐름이 바뀐 건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다음에 일정 정도 시차를 갖고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의사결정이 지금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지난달까진 전국에 0.3에서 0.4%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데 이달부터는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로 이원화돼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5천만 원 연봉자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8,700만 원으로 이전보다 2,800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 중단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등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돼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한도를 어느 정도 늘려주는 게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하는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옆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쾌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아예 주차장 출입을 막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도로 우려해야 하는 것인지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똑소리에서 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3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정한비 씨.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탓에 주변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 화재 언제 날지 모른다. 전기차 공포, 어디까지 사실일까? 지난해 차량 화재는 모두 4,796건, 하루 13건 꼴입니다. 이 중 비전기차가 4,724대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대당 화재 건수를 살펴봐도 전기차는 1.32건으로 비전기차 1.86건에 비해 적습니다. 다만 노후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비전기차 화재에 비해 전기차는 비교적 신차인데도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배터리에서 시작된 75건을 분석해보니 국산이 67건, 중국산 5건, 일본산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제조했느냐보다 어떤 형식의 배터리인지가 화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3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LFP 배터리로 나뉩니다. 3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가 긴 대신 안정성이 낮고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안정성은 높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95%는 3원계 배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전기차 완충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율을 90%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에 여유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충전량은 화재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신 충전 방식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완속 충전은 뭐 그나마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급속은 더 빨리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충전이 끝난 직후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잘 모르고 넘겼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상식들, 알면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네, 우리 최대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고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5만 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 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의 명절 세트를 유혜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진열대, 4만 원대 통조림 참치와 햄 세트, 3만 원대 멸치 세트 등 가격 부담이 적은 실속 세트들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집니다.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할 수는 없고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좀 5만 원 미만으로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간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 매출은 4.3% 늘어난 반면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매출은 줄었습니다. 특히 3만 원 미만의 초저가 선물 세트는 판매량이 50% 급증했습니다. 한때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서 4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사과 선물 세트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기업들도 내수 부진 속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출을 줄인 영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선물 세트는 마련을 하되 이제 가격은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얇아진 지갑 사정에 추석 선물도 알뜰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PA 간호사가 내년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병원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PA 간호사 의료 행위 정확히 언제부터 합법이 되는 겁니까? 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 제도가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PA 간호사는 수술, 집도 등 의사의 의료 행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동안은 불법이었지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공공연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 공백 여파로 PA 간호사 숫자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지난 5개월 사이 60% 급증해 현재는 전국에 16,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PA 간호사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던 나라들도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0개 분야에서 숙련된 지식과 경험, 기술을 갖춘 PA 간호사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15만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1995년부터 인정간호사 제도를 운영해 분야별로 800시간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13개 분야에서 18,000여 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인건비 문제로 전문 간호사 대신 일반 간호사들에게 PA 간호사 역할을 맡겨오고 있습니다. 협회 발언 들어보시죠.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석사까지 이제 했고 병원에서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PA 간호사들은 앞서 말한 전문 간호사들과는 뭐가 다른 거죠? 정확히 역할이 뭡니까? 네, 기본은 지난 3월 PA 간호사 시범 사업 내용이 바탕이 될 전망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시면 튜브 삽관과 수술 부위의 봉합 등 보조 행위,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PA 간호사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집도나 전문 의약품 등은 의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간호협회 입장 등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료 보조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문 간호사와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할지, 통합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의사들은 반발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진단, 투약, 수술까지 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에 학력 기준이 빠져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직역 간 갈등보다는 우리 국민 생명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수해 지역에서 맨손으로 복구하는 모습 보도해드렸는데 이 수해 복구 현장에는 30만 명의 청년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찜통더위에 변변한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포착된 영상을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수해로 둑이 무너진 북한 압록강변에서 청년들이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선전가요 박자에 맞춰 빠르게 돌덩이를 옮깁니다. 폐허가 된 마을엔 4,400세대 주택 재건에 나선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평양시 여단 등 청년 단체들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남성들은 뼈대만 남은 건물 옥상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단발머리 여성들은 들것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재를 옮깁니다. 중장비 대신 대재앙이 휩쓴 곳을 별천지로 바꾸자는 문구가 새겨진 벽화와 포스터만 보입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장비가 부족해 청년들의 정신력과 인력에만 의지해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청년 30만 명이 피해 지역에 모여들었다고 공개했는데 조선중앙TV는 이들이 무더위 속에서 천막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 시절을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명예로운 투쟁에 바쳐가고 있는 북한은 지난달 한미 연합 연습 기간 큰 반발이나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해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에는 국립묘지 안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면서 미 대선판이 시끄럽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신성한 장소를 모욕했다며 공세를 폈고 트럼프 후보는 유족의 요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전사자 가족들과 함께 화환을 옮기고 진홍곡에 맞춰 예의를 갖춥니다. 지난달 26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추모 3주년 행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이 행사 참석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국립묘지 안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신성한 장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육군을 향해 행사 당시 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서와 브리핑을 요구하면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전사자 가족들이 요청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So I go there, they ask me to have a picture, and they say I was campaigning. I don't need. 유족들도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We were happy to welcome President Trump to lay wreaths with all three of our families. 하지만 당시 촬영을 위해 트럼프 측이 관계자를 밀치고 폭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두 기아와 2위 삼성의 피말리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로 기대를 모았는데 기아가 적진에서 이틀 연속 이겼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기아의 대체 외국인 투수 에릭 스타우트가 삼성 타자들을 요리합니다. 하지만 2회에 무너졌습니다. 삼성 박병호가 투런포를 날린 데 이어 신인 양도근이 1군 데뷔 첫 타석에서 3루타를 치면서 3점 차로 달아납니다. 기세를 잡은 삼성, 박병호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투런 아치를 쏘아올립니다. 프로야구 통산 397, 398호 홈런입니다. 5대0까지 벌어진 격차. 기아는 4회 이우성의 희생타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5회엔 최영호와 나성범이 잇따라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7회엔 MVP 후보 김도영과 나성범이 솔로포를 터뜨리며 따라잡습니다. 승부처인 9회, 기아는 이우성이 터뜨린 결승타로 6대5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적진에서 이기며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를 싹쓸이했습니다. 선두 기아는 올 시즌 2위 팀을 상대로 15승 2패, 9할에 가까운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을 상대로도 10승 4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3위 LG와 게임차가 2게임 반차로 줄며 위태로운 2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선두 탈환에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기아. 이제 정규 시즌 우승까지 매직 넘버를 12로 줄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계절의 시기 앞에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에 38일 동안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 그 외 지역도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남부지방에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을 더 낮춰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그 외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7도, 대전 29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제주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은 애초부터 이상했습니다. 최소한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그걸 놓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건데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뿐이었습니다. 이번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 기각은 한마디로 저런 사유로는 탄핵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공식적인 확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민주당의 법률가가 몇 명인데 저 결과를 몰랐겠냐고요. 결국 궁금한 건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들은 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지적을 부인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아는 변호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률가적 양심 같은 건 발 붙일 곳 없는 이재명 1극 체제라는 게 무섭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거대 야당이 설마 한 사람만을 위해 뭐든 하지는 않겠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